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2교시입니다. 1교시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나의 팔로우의 성향을 확인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진단 결과를 모두 다 숫자를 내서 총계까지 내셨겠죠. 자, 그렇다면 그 총계에 따라서 나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나의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A의 점수를 보시고요. A 이 파란색 선에 있는 거에다가 내 점수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점수는 15점입니다. A의 총 합계가 15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A 파란 선 중에서 15점쯤이 0점과 30점의 중간인 이 정도가 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B의 점수도 합계를 구하셨죠? B의 합계의 점수에서는 빨간 선에 점을 찍어 봅니다. B의 합계의 점수를 살펴봤더니 나는 35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5점의 B의 30점과 60점의 사이인 35점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드는 요 정도쯤의 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 본인들의 점수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두 다 체크 가능하실까요? 자, 4분면에 나누어서 나는 현재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스스로가 지금 현재 점을 한번 찍어봅니다. A의 문항은 독립적인 사고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B의 문항은 내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스스로가 모두 다 확인이 되셨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비율일까? 지금 손을 들어서 우리 반 친구들의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함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치를 조사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수동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인원의 5에서 15% 정도 해당이 되게 되고요. 소외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15에서 25% 정도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반면 실무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25에서 35%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능형에 해당이 된다면 20에서 30%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실천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위쪽으로 해당이 되겠죠. 나는 독립적으로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반면 나는 적극적인 실천 능력이 좀 떨어진다? 아래쪽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 나는 독립적인 사고보다는 의존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다?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유형을 파악해 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은 수동형, 소외형, 실무형, 그리고 수능형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각각의 유형별로 특징을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소외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요. 내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중하면서 자립적으로 생활을 잘하고요. 거기에다가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조직의 양심이 되기도 합니다. 조직이 청렴하게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나는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이 반대 의견이 때에 따라서 조직에게는 불편함을 주기도 하죠. 동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까요? 소외, 말만 들어도 알겠죠? 이 사람들을요. 냉소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고집이 센 사람이야 라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조직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조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오지 않고 있구나.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은 거야. 이것이 소외형에 해당이 되는 유형입니다. 수능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 자, 기쁜 마음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과업을 주게 됩니다. 나 안 할래 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죠 라고 기쁜 마음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요. 팀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요. 리더나 조직을 잘 믿습니다.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따릅니다. 거기에다가 나의 능력을 잘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유는요.
반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들이나 리더들이 살펴보기에 이 수능형의 사람은 우리의 일을 하는데 잡음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신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요구를 양보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조직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입니다. 조직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구나 라는 거지요. 자, 기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리더의 의견을 거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획일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다. 내가 조직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조직이 나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형 살펴보겠습니다. 실무형의 자아상은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합니다. 왜? 실무적으로 일을 잘 해내야 되니까요.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고요.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운영 방침이 다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도 하고 실무형 살펴보겠습니다. 실무형은요,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 우리 회사가 하는 운영 방침, 규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흥정에 능하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 실무형은 조직의 운영 방침을 생각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본다고요?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살펴봅니다. 거기에다가 적당한 열의와 평범한 수준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구나. 왜 열정은 있지만 규정을 운영 방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 이 사람 역시도 적당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조직에 대한 나의 느낌은 어떤가 라고 살펴보면 내가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규정을 강조하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명령과 계획이 빈번한 변경이 있구나. 리더와 부하 간에 비인간적인 풍토들이 있구나 라는 것이 내가 조직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소외형, 수능형, 실무형 세 가지를 봤을 때 세 가지 모두 다 좋다, 합리적이다, 나 저런 유형이 되어야지 라는 느낌이 드는 건 극히 보이지는 않죠. 마지막 한번 볼게요.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은요, 판단, 사고를 리더에게 의존합니다. 왜 수동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시가 있어야지만 행동합니다. 그럼 지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자신의 느낌, 그래서 동료들이 나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더니 저 사람 하는 일 없구나 라고 바라봅니다. 거기에다가 본인 월급 값을 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요. 업무 수행에는 감독이 반드시 저 사람은 필요해. 감독이 없게 되면 본인 일을 하지 않잖아 라는 것이 동료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내가 바라보는 느낌. 조직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 어떤가 라는 것을 봤더니 조직이 내 아이디어를 원하지 않아. 거기에다가 내가 노력하고 공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거기에다가 리더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라는 것이 나의 느낌인 겁니다. 이 네 가지 유형 모두 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직에서 원하는 팔로우는 누구일까? 라는 것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네 가지 유형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강약을 조절해서 가장 좋은 유형은 주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도적 팔로워, 주도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더니 첫째, 파란색 글자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독립적, 혁신적 사고입니다. 독립적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요. 스스로 혁신적인 판단을 하고요. 스스로 건설적으로 비판해서 혁신적으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끌어냅니다. 독립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도적 팔로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능하실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 참여와 실천입니다. 나는요, 모든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합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주인의식을 가집니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팀의 프로젝트이고 나는 일원이지만, 나는 팀원일 뿐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나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집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에다가요, 항상 기대 이상의 성과물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적 팔로워는요,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도적 팔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우리 학생들이 소외형, 수능형, 실무형, 수동형에 해당이 되셨을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유형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갖추고자 하는 역량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독립성이 부족하다면 독립성, 혁신적이 부족하다면 혁신력,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다면 적극적 참여, 실천이 부족하다면 실행력, 실천을 갖추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팔로우십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로우십은요,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더가 갖추어야 되는 역량은 정직, 비전, 강화력, 추진력입니다. 정직했으면 좋겠고요.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비전을 강화하고 목표를 강화하는 능력, 우리 팀원들을 강화시키는 능력과 이를 추진하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리더에게 가장 원하는 팔로워들이 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팔로워들에게 원하는 리더가 원하는 능력, 그러니 리더가 팔로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정직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리더 역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포용력, 나의 부족함을 이해해주는 포용력, 거기에다 성실과 협동심을 원한다더라 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리더와 팔로우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함께 가야 되는 관계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때에 따라서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팔로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되는 능력은 리더십 중에서 팔로우십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요, 팔로우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떴었어요. 지금도 기업에서 교육을 할 때 팔로우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따르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따르는 능력은 리더의 능력과 동일한 정직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성실하고 협동심을 필요로 합니다. 직장에서는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팔로우 능력을 많이 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갖춰야 되는 것이 또 다른 능력 중에 한 큰 것이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학교 생활에서 갈등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그런데 조직에서는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해야 되죠.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의견이 다르고
각자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를 겁니다. 이때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부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잘 관리하게 된다면 조직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겠죠. 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이 생긴다는 건 발전을 위한 부분이고요. 합리적인 의사결정만 잘하게 된다면 이것은 갈등이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저랑 함께 하나의 미션을 함께 수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미션을 함께 한번 볼게요. 사막에서의 조난이라는 주제로 이 미션을 풀어볼까 하고요. 지금 다음 화면에 빼곡히 글들이 채워져 있죠. 제가 읽어드릴 것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사막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했고 단 5명만 생존했습니다. 이 5명이 생존하고 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생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사막에 추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을 했고요. 5명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부상이 없습니다. 이 5명의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생존 물품을 중요시 여겨야 할까요? 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문항을 왜 다 안 읽어드리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거기에 중요 부분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거기에다 글자를 보는 능력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물품을 설명해드리고 물품과 이 지문이 같이 나와 있는 화면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생존 물품 공개하겠습니다. 생존 물품은 회중전등, 장탄된 4.5구경 권총, 추락사막지대의 항공지도, 우비, 낙하산, 흰색, 빨간색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 천정, 잭나이프, 개인당 물 반대, 응급조치용 탄력 붕대, 나침판, 보드카 술 1대, 1인당 선글라스 1개, 방한복, 1인당 1벌 드릴게요. 여기 있는 방한복 1벌로 적혀져 있지만 한 사람에 1벌씩 총 5벌 됩니다. 화장용 손거울, 사막지대의 식용동물에 관한 책, 이렇게 15개의 물품이 있고요. 상황과 물품을 함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위쪽에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 화면을 캡처해서요. 위에 지문을 읽고 아래에 있는 문항 중에서 어떠한 생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후에 사라지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우리 학생들이 캡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모든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지문과 생존 물품이 보이는 화면을 모두 다 캡처하셨으면 꼼꼼히 읽어보십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기업의 담당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글로 다 적어줬는데 안 읽어요. 요즘 직원들이. 라고 이야기하고요. 신문에서도 보도된 내용들을 종종 살펴보면 읽기 능력, 우리가 글 읽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수업 역시도 지금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 책 속에서 지식을 함량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기 능력은 우리 언어 능력,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스스로 읽고 문제 해결을 찾아보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생존입니다. 15개의 물건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1위부터 15위까지의 순서를 매깁니다. 단 공동 등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물건 3개가 있습니다.
다 세 개 모두 다 1등, 1등, 1등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1등부터 15등까지 같은 등수가 나오지 않고 모두 다 1등부터 15등까지 등수가 나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15등까지의 등수를 한번 매겨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하셨죠? 예, 다 하셨죠?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중지하고 지금 다 하셨죠?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1등부터 15등의 등수를 매겼는데요.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을까 살펴볼까 합니다. 내가 생각한 1위부터 15위가 이 사막지대를 전문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 1위부터 15위와 맞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위는 1위가 안 나오네요. 보여드릴게요. 1위는 화장용 손거울입니다. 화장용 손거울은요, 어떻게 사용할 것 같아요? 100km까지 햇빛을 반사시켜서 신호할 수 있습니다. 7만 개의 양초빛과 같죠. 갑자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 양초빛과 같은 걸 어디에 사용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1위가 뭐였어요? 화장용 손거울이었죠. 예, 왜 1위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을 지금은 같이 한번 볼게요. 미국 시애틀과 브라질 상파울루 구간을 정기 운항하는 여객선이 탑승객 170명을 태우고 쭉 갑니다. 그런데 95년 7월 20일 2시 시애틀 공항에 이륙해요. 당일 22시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 예정으로 비행하던 중에 6시 5분경에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사막지대에 추락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2시에 비행기가 떠서요. 6시 5분에 추락하였고요. 그런데 이 비행기는 키워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객선에 있습니다. 자, 이 여객선을 우리는 타고 가고 있었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 지문을 모두 다 읽어봤다면 내가 지금 현재 생존을 위해서 나는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구조를 기다릴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움직인다면 어디로 움직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아래쪽 지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추락 지점의 날씨는 쾌청하였으나 초속 5m의 동양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었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죠. 초속 5m의 동양풍은요. 우리가 길거리에 갔을 때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려서 계속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야 되는 정도.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거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사막지대예요. 그러면 모래바람도 일 수 있겠죠. 온도는 한낮에 43도, 한밤에 영하 13도씨를 기록하고 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의 여름철 일출 날씨는 새벽 5시 30분이고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40분이다. 추락 지점에서 서쪽 32km 지점에 해발 990m의 로키 산맥이 남북으로 가로놓여 있으며 산맥 건너편 바로 아래에는 고속도로 1번이 산맥과 나란히 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내가 생존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던 학생들은 1위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냐고 했다면 고속도로로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지나가는 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별장으로 지금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1위가 거울로 나왔어요. 왜 거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동하실 때 거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사막지대의 이동을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양풍이 불고 있습니다. 초속 5m의 동양풍이요. 지금 현재 한낮의 기온은 굉장히 덥고 한밤의 기온은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만 이동하려고 해도 굉장히 덥고요. 밤에 이동하려고 해도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키워드가 여객선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여객선은요, 비행기가 출발할 때부터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중앙 간제탑에게 신호를 줍니다. 나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어. 신호를 15초, 30초 단위, 1분 단위로 매 시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짧은 시간 15초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15초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15초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중앙간제탑에서 수신과 발신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수발신이 서로 주고받아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 있구나? 마지막 신호를 주고받은 곳이 어디일까? 라고 해서 그 근처로 해서 구조대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가 부족했다. 나는 사막지대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여객선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때문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5명의 팀원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더 갈등이 심했겠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가 명확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목표에 관련돼서 누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지식을 점검도 해봐야 될 거고요. 이때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팀워크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1위부터 15위까지 순위는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개해 드릴게요. 1위는 화장용 손거울입니다. 햇볕에 비치어서요, 반사를 시킬 수 있죠. 그러면 거울을 들고 이렇게 반짝반짝 듭니다. 들면서 어떤 신호가 될까요? 하늘에서 구조대가 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이 불빛 보이시죠? 낮에 신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위 살펴보겠습니다. 방한복 상의 한 벌입니다. 탈수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곧 밤이 되면 내 몸의 체온을 보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낮의 기온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우리 사막지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긴팔 입고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모든 얼굴을 다 감싸고 있고 모든 몸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이 방한복이요, 탈수 방지까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땀과 호흡으로 방지가 되는 45%의 수분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위는 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들 선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위는 회중 전등입니다.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신호용으로 쓰는 거죠. 왜요? 밤이 곧 다가오잖아요. 야간에 불빛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대를 기다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때에 따라서 회중 전등의 뚜껑을 열게 되면 밤새 이슬을 받아서 물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5위 살펴보겠습니다. 낙하산 빨간색,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하산을 선인장 쪽에 걸쳐서 쓰게 되면 천막의 구실이 되어서 밤에 잘 때 우리가 기온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크게 펼쳐두게 되면 낮이나 낮에 우리들의 위치를 구조대원이 잘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6위는 잭나이프입니다. 잭나이프는 선인장을 자르는 데 씁니다. 현장에서 이 수업을 해보게 되면 학생들 중에서 동물을 잡아서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마 잭나이프 하나로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도 문제 해결 능력 안에 넣어야 되고요. 이것을 갈등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막지대의 현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물만 있어도 우리는 일주일 열흘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인장을 잘라서 물을 마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우비입니다. 우비를 펼쳐놓게 되면 역시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이슬을 받아 먹을 수 있을 거고요. 8위는 장탄된 4.5구경 권총입니다. 이것으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시 동물을 빵 해서 잡아서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총을 잘 다루는 사람이 그 5명 중에 있을까요? 거꾸로
우리 학생들은 총을 잘 다루시나요? 만약에 상위 등수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권총을 선택할 적절한 등수에 했다 하더라도 도구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도구를 동물을 잡는 데 사용을 하게 되면 신호용, 그러니 만약에 구조대원에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용, 혹은 깜깜한 밤에 동물이 다가오게 되면 여기에 우리 사람들 있으니까 오지마 하고 공포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동물에게 위협을 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다. 그것으로 생존이 아닌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잘 써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현장에서는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9위는 1인당 선글라스 1개입니다. 사막지대에서는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력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응급조치용 붕대입니다. 로프로도 쓸 수 있고 생활을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 보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위는 나침판입니다. 구조대원의 방향을 포착하겠습니다. 자, 12위는요. 추락 지역의 항공지도입니다.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지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13위 살펴보겠습니다. 사막지대의 식용동물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가끔 학생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아야 됩니다. 구분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사막지대에 있는 동물들 책을 보고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걸요? 네, 비슷하게 다들 생겼고 눈에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 책을 보고 먹는 음식이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다 판단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심심할 때 보시면 됩니다. 14위입니다. 보드카 술안대입니다. 가끔씩 학생들 중에서 술 먹고 열을 올리겠습니다. 저녁에 많이 추우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술 먹은 다음날 뭐가 그렇게 땡깁니까? 물이 땡기죠. 지금 우리 사막지대에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의 보급을 위해서 우리는 앞에 물 외에도 우비, 칼 등을 보유했습니다. 심지어 회중 전등 뚜껑에도 물을 받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을 굉장히 많이 들이키고 싶을 겁니다.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요. 몸에 바르게 되면 알코올이 몸에 바르면서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몸이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위 하나 남았죠. 15위 살펴볼게요. 자, 15위는 소금 천정입니다. 소금이 상위 등수에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게 되면 굉장히 또 탈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짠 음식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물이 먹히게 되죠. 이것은 소금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하고 우리 팀원들, 이 생존한 5명과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전문가가 선택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을 바르게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잘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대인관계 능력 안에서 생기는 것이 갈등이 하나, 대인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갈등은 해결 가능한 갈등이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문제를 잘 파악하게 되면 된다. 상대방의 의견도 잘 듣고 나의 의견도 잘 피력합니다. 그 중에서 맞는 것이 무엇인지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갈등 중에서 그런데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갈등을 통해서 생겨난 상대방의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겠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고개를
그렇죠. 끄덕끄덕합니다. 그럼 상대방은요, 아,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라고 공감을 받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존중받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심리적인 갈등이 적게 생깁니다. 우리는요,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문제를 지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잘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많이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지식은 선배님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공 과목에서부터 지식을 많이 함양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인관계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대인관계 역량을 잘 키워서 직장 생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의 선택과 팀의 선택을 알아보면서 개인의 선택과 전문가의 선택을 알아보면서 아마 그 5명의 팀원 안에서는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을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요,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대해서 사막에서의 조난이라는 실습을 같이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요, 스스로가 해보고요, 5명 정도 팀을 꾸려서 해보고요, 전문가의 선택과 비교해 본 후에 각 등수의 점수를 빼기를 해서 절대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얼마나 낮게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낮은 점수가 협력을 잘했고 우리가 잘 선택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요,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요,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단체 톡방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단체 톡방은요, 취업 전략 인식 동의대학교 2020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여대생 젠더혁신센터로 부탁을 해서요, 공지사항에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저와 함께 오픈 채팅방에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